박지원 대표입니다. 어제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촬영을 못해서 오늘 데일리를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대책이죠. 대책이 좋다, 나쁘다,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있겠죠. 왜 없겠어요? 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을 거고, 또 그 정책에 반하는, 또 나의 어떤 상황이나 이권에 반하는 거에 따라서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장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집을 사려고 했는데, 나는 이때가 투자 시점이라 그래서 또 생각이 돼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규제를 내서 불만이신 분도 있을 거고, 언론도 딱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쪽 편, 이쪽 편에서 반으로 딱 갈려서 언론도 양쪽에서 한쪽은 주거 사다리를 아예 차단했다. 한쪽은 부동산 거래가 좀 진정이 돼서 가격이 안정될 거다. 요렇게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편이든 상관없습니다.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시는 쪽이면 됩니다. 왜? 제가 이제 하는 방향은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거를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6월 27일이죠. 6.27 대책이 나오는 날 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아니랄까요?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정책이 나왔다고 바로 내일 효과가 나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또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목적 자체가 최소한 1, 2년, 2, 3년, 길면 3년에서 5년, 10년까지 보고 정책을 펴시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특히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하고 좀 다르게 중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2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면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셔서 매각하고 나오신 시점, 그 시점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축 아파트나 일부 A급 단지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똘똘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특히나 내년 이후에 또 금리가 또 내려가고, 현재 지금 글로벌한 상황에서 보면 돈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M1 쪽은 사실 조금 이제 통화량이 달러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근데 M2 이렇게 광의 통화에서는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상승도 동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특히 안전자산 쪽 선호도도 높아질 것 같다. 최근에 이제 금값 오르시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 내 돈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 쪽은 정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거 쪽,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거 쪽은 안정돼야 된다. 그렇다고 가격이 폭락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 세금이 또 줄어요. 그쪽도 재산세 걷고 이래야 되는데 세금이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주길 원하는 것 같은데,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다라는 건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는 어디에 타겟을 두고 정책을 펼까라는 부분도 지금 시점에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진성준 국회의원인가요? 그분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비과세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보유세 물론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지금처럼 다주택자 규제해서 취득세, 양도세 이거 규제보다는 보유세를 높이되, 보유세를 어떻게 높이느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수도 있고 또 없앨 수도 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보유세의 방향은 합산을 하는 겁니다. 주택수를 전체 합쳐서 보유세 금액별로 해서 비례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 6월 27일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영상에 그 내용이 있어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비례세, 누진세 개념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종부세를 별도로 매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 10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어서 30억이 되는 거하고 5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현재는 양도세나 거래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중과세를 매기는 제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비례세, 누진세로 바꾸면 30억짜리 재산세하고 50억짜리 재산세하고 하면 현실적으로 50억짜리 주택을 들고 계신 분이 보유세를 많이 내신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비과세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 부분을 쉽게는 못할 텐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부분의 비과세 부분이었어요. 왜? 표계산하느라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죠. 이번에는 지금 국회에서 법 통과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 통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하면 글쎄요.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특공제 얘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30억 이상의 고가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30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고 하시면 뭐 1, 20억에 사셨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그게 5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뭐 20억에 사셔가지고 50억 되셔서 10년 사셨으면 30억 중에 80%가 비과세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비과세가 80%라고 하면 24억이 비과세인 겁니다. 근데 양도세가 그럼 6억만 과세 구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40%다 그러면 뭐 2억 4천 정도밖에 양도세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최근에 압구정도 그렇고 원밸리도 그렇고 165억 정도에 팔렸다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165억에 사신 분이 뭐 현금으로 사셨겠죠. 그 대출도 안 되는데 또 그분이 굳이 165억짜리 집 사시는 분이 뭐 대출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압구정동 165억에 팔고 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한 30년을 들고 계셨다. 근데 그분이 30년 전에 10억에 샀다. 그러면 150억 가까이가 양도 차익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80억에 120억이 비과세 구간이에요. 장특공제를 받으면. 그럼 30억만 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30억 중에 15억 내시는 겁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과세의 방향은 비과세를 줄이는 거다. 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15억대 이하 아파트는 어차피 10억 이상 안 오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장특공제 한도를 10억으로 한다라고 치면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 90% 이상은 사실 해당 안 되실 거잖아요. 연간 10억 이상 오른 아파트가 그렇게 많나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남에 또 강남 3구에 용산 뭐 이런 지역들 최근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가 30억을 넘었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10억 이상 오르셨을 수 있어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분들은 분담금 내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라고는 하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지금 현재 고가의 주택 뭐 50억 이상 100억씩 막 가고 이런 아파트들은 1년에 10억씩 오르면 예를 들면 8억이 비과세인 겁니다. 8억은 세금을 안 내요. 2억 중에 50% 낸다고 쳐도 1억만 세금 냅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예. 그래서 아마 정부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제 부분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표계산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론이 워낙 이 부추기다 보면 보유세 또 한번 조정한다 그러면
분명히 아마 시끄럽겠죠. 예, 일반 국민들은 속도 모르고 또 끌려갑니다.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15억 이상 아파트 대한민국 그 5천만 국민 중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언론은 또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번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좀 가지고 분명히 세제 개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요. 보유세도 20억 이하는 지금 현재에서 뭐 특별히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주택자가 가지고 계신 것들은 합산과세에서 비례세, 누진세로 바꾸면 뭐 그거는 합리적일 수 있고, 비례세, 누진세로 적용한다 그러면 종부세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초안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장특공제를 한도 규정을 한다고 하면 제초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세제 개편하면 쿨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오래 들고 계셔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고 또 재산세가 오르면 임차인들한테 그 세제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르는 거 맞다고 봅니다. 왜? 금리 부분은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오르면 월세도 오르는 게 맞겠죠. 상업용 부동산도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월세가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아파트하고 좀 다르게 경기 상황에 맞춰서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 산정이나 또 상권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월세가 산정이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에 비례한다라고 보면 정상적으로 좀 바꿔 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 특히 강남 3구나 고액의 자산가들, 이제 저희 고객들입니다. 저희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투자가 현재 맞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파트 투자는 들어가실 때가 아니고 나오실 때입니다. 그러나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데 가셔서 비싼 데 사시는 게 맞겠죠. 여력만 된다고 하면. 투자로 보시면 들어갈 때는 아니다. 나올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목적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실거주 하시면서 증여나 상속 이런 문제와 관련이 돼 있으신 분들은 특이한 상황인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MZ세대들 아주 지금 이제 투자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요즘 같은 시국에는 금융투자 쪽도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자기 자산을 늘리는 쪽에서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겠느냐. 또 집이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면 집을 사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 어떤 투자의 변화에 대해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도 꼭 좀 이제는 스터디를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 지금처럼 주택 쪽에 강력한 규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6월 27일 날 영상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정부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세요. 많이 셉니다.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쥐고 있거든요. 행정이나 입법이나. 최근에 보셨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이런 행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맞다 틀리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냉정하게 투자만 보신다고 하시면 주택 쪽은 수익률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미 이 정부도 알고 있어요. 부자들 양극화, 뭐 또 빈부격차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인정하고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조금은 이렇게 해안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하고는 다르게 내년 하반기 이후 시장을 본다라고 하지만 투자를 진지하게 지금부터는 검토를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빌딩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시장이 막히면 자산가들은 어디로 다시 투자를 할 건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100억짜리 아파트 덥석덥석 사셨던 분이 그걸 살 필요가 없고 또 사는 게 별로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그 순간에 어떤 투자를 할까요? 100억을 주식에 살까요? 100억 원어치 금을 살까요?
비트코인을 살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수익이 나는 쪽에 살 겁니다. 그리고 또 빌딩 시장 같은 경우도 똘똘한 한 채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빌딩 시장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18년도부터 겪어왔던 그런 빌딩 투자 시장이 아니고, 빌딩 시장도 이제는 똑똑한 놈들, 야무지고 또 좋은 놈들 위주로 투자 시장이 이제는 가르마가 좀 타시기 시작하는, 또 똑똑해지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서두를 것도 없지만 또 굳이 수익률이 안 나오는 빌딩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분히 대응하셔서 기회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서두르실 필요도 없지만 또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 쪽의 상황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투자 시점도 탈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서 부동산 자산을 리부팅, 리모델링 하셔야 될 필요성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지하게 자산을 다시 리뉴얼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